전국에 100mm 안팎의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시 북상해 모레 전국이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주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올해 처음으로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정부는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예비경선 국민면접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권영세 의원이 뭉쳐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입당 시기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상가 주택 지하실을 개조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7월 첫 주말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태풍 같은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사이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인명사고를 비롯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예상보다 피해가 컸던 건 초속 24m가 넘는 강풍도 요인이었습니다. 먼저 피해 상황을 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가 부서졌고 미니버스 한 대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부산 도시고속도로 구서 IC 부근에서 73살 A씨가 몰던 미니버스가 빗길을 달리다 전복됐습니다. 2차 사고가 이제 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차량 통제하고 이제 거기 뭐 부러진 돌멩이 뭐 그런 것들 좀 치우고 뭐. 운전자 A씨와 승객 39살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에는 체육센터에서 운행하는 25인승 통근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승객 C씨가 숨지고 3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간밤에 부산에는 초속 24m가 넘는 강풍이 불어 임시로 설치한 지붕이 날아가고 신호등이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밖에 아파트 3층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4층 옥상에 설치된 트램펄린이 1층으로 추락하는 등 신고된 피해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말을 어찌나 세더라고 뭐 그래갖고 한 번에 확 비벼져 버리십니다. 울산에서는 어젯밤 10시쯤 장맛비로 불어난 계곡물에 들어간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렇게 전국에 피해를 입힌 지각장마가 오늘은 일단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한 장마 전선이 다시 올라오면서 모레부터 전국에 비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게 찾아온 올해의 지각장마는 야간 폭우가 특징입니다. 어제부터 서울 81.1mm, 부산 103.7mm, 제주는 234.6mm가 내렸습니다. 엄마가 차 운전해서 사고 날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거인이 쉴살 정도로 많이 왔어요. 날이 밝으면서 경남 거제와 통영, 부산과 거제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우주의보가 해제되고 붉은 빗줄기도 가늘어졌습니다. 비가 오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홍수가 날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러나 남하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다시 시작됩니다. 내일까지 제주는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 지역은 5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전선 지금 이번 주 동안 계속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이제 전국에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걸로 보고 있고요. 내일 낮부턴 전남과 경남에서, 밤엔 충청 남부와 경북 남부에 비가 시작돼 모레부턴 전국에 걸쳐 장맛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비는 주말까지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저기압이 강한 바람을 몰고 온다며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에선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산세타기가 발생해 마을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지자체의 뒷북 행정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검은 토사가 차량과 전신주, 집들을 쓸어가더니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이즈산에 내린 호우로 산사태가 났습니다. この太い電線がねすごく揺れたんですね。何かなと思ったらもうそこまで土石流が来てて、でこの下を見ましたらもうすでにここに 인근 항구까지 수백 미터를 내려온 토사에선 2명의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여 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이즈산은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지형으로 지반이 약해 산사태에 취약합니다. 2004년 태풍 때도 산사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타미시는 2012년 이곳을 산사태 경계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즈오카현에는 4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고 기상관 측 이래 7월 기준으로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타미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뒤에야 폭우 경계 수위를 5단계인 긴급 안전 확보로 높여 주민 380여 명이 대피했을 뿐입니다. 늑장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겁니다. 아타미시엔 구조 작업을 위해 자위대가 파견됐지만 지금도 시간당 40mm에 이르는 비가 내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토요일인 어제 집계된 확진자 수는 743명입니다. 토요일 확진자 기준으로는 올해 첫 7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적어 평일보다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 지적처럼 자칫 방심하다간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건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마포구 주점입니다. 주점 손님들 사이로 마스크 착용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최근 인근에서 델타 변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구청과 상인회가 방역 단속에 나선 겁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대에 나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는 거 좋지만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원어민 강사 모임이 있던 마포구 주점 집단 감염은 성남 어학원에서 10명이 추가되는 등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만 300명이 넘습니다. 서울 확진자들이 다녀간 부산의 감성주점과 다른 유흥주점 등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산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가 늘고 백신 미접종자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는 토요일 기준으론 올해 첫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주점과 노래방, 또 학교,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를 강화해 주시고 해외 유입 확진자도 1년 새 최다인 81명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내 매우 외한 상황을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내국인도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번 유행의 심각성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쏠림이 두드러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선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54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따로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도 할 수 없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주점의 영업이 끝나는 오후 10시. 젊은이들이 서울 마포구의 밤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주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최근 나흘간 환자가 600명을 넘어서는 등 올 초 3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자 정부가 수도권에선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엔 공원과 강변 등에서도 야외 음주가 금지됩니다. 10시 이후에 공원이나 강변 등에서 음주를 좀 하지 않으시도록 권고는 지금 바로 드릴 예정이고 후속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또 최근 발생이 많은 강남, 서초, 송파부터 식당과 학원 등 다중시설 7종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 상태라면 수도권은 새 거리 두기에서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5인 모임 금지와 밤 10시 영업 제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대로 가거나 소폭 증가하거나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주일 확진자 숫자가 한 600명에서 700명대 정도로 형성이 돼 있겠죠.
방역당국은 8일 이후 적용할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는 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민주노총이 기습 집회를 강행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민주노총의 집회가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거리를 빼곡히 메운 집회 참가자들. 민주노총은 어제 여의도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경찰이 차벽을 치면서 집회를 봉쇄하자 오후 2시 종로로 장소를 바꿔 기습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자님들 철폐하라!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한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집회를 강행한 겁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살펴볼 방침입니다. 수사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체증 자료 분석에도 착수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집회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회 참석자들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국민 면접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이번 국민 면접에선 친문 결집 효과로 이낙연 전 대표가 1등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은폐했다는 공격을 당내에서 받았고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역사 왜곡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소식은 최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취업 준비생으로 나선 9명의 민주당 예비 후보가 치른 첫 면접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1위,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위, 이광재 의원이 3위에 올랐습니다. 국민 면접관으로 참여한 친문 중심의 당원들 지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이 전 대표는 총리 시절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고 인정했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게 거창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위에 들지 못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생활 논란에 또 한 번 사과했지만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당 안팎의 의혹 제기는 이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지사 공관 의전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또 지난 1일 이 지사가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셀프 역사 왜곡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떤 입장 표명도 없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찬을 함께하며 입당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에도 윤 전 총장은 구체적인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영세 위원장은 다음 달까지는 입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0분간의 만남에서 권영세 의원은 우리 정치 현실에 제3지대는 없다며 국민의힘 입당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소한 경선이 시작될 때 이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8월 안까지는 우리 당에 입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이 점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주저하는 건 아니고요. 정치의 뭐를 시작을 하고 제가 많은 국민들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경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출마 선언 사흘 만에 장모가 3년형을 선고받는 등 처가 리스크로 출마 선언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내주부터는 지방 민심 탐방을 시작하는데 전문가 등과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범야권 대선 후보들을 만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당 대변인을 뽑는 국민의힘 토론 배틀 결승전이 내일입니다. 정당 행사로는 드물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은 내일 결승전도 오후 5시부터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미리 보는 국민의힘 토론 배틀 결승전에 맞췄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의 대변인 토론 배틀은 10대부터 70대까지 지원자 564명이 몰리며 일찌감치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140대 1의 경쟁을 뚫고 결승에 오른 후보는 임승호, 양준우, 신인규, 김현주 4사람. 순위에 따라 대변인 2명, 상근 부대변인 2명이 결정됩니다. 최종 예선을 1위로 통과한 94년생 임승호 후보는 팀원을 받쳐주는 모습과 차분한 어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입당 시기를 조금은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지난 재보궐선거 당시 유세차에 올랐던 양준우 후보는 이번에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결코 능력이 참여의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허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신인규 후보는 재판을 통해 갖춘 법률 지식과 논리 정연한 언변이 강점이었는데 바나나 우유도 있고요. 초코 우유도 있고 딸기 우유도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먹게 되면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상대의 주장을 이리저리 파헤치며 관록을 보여준 방송인 김현주 후보와의 맞대결도 관심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음주 청정 지역을 선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음주 그 자체를 못하게는 금지할 수 없는. 내일 결승엔 분야를 정하지 않고 쏟아질 상식 퀴즈가 예고돼 있고 이준석을 이겨라로 이름 붙여진 당대표 압박 면접도 진행되면서 후보자들의 순발력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토론 배틀의 인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간 시청률이 6.702%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한 관심이고 굉장한 흥행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TV조선에서 생중계되는 결승전 평가는 심사위원 평가 1000점, 국민 문자투표 1000점을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 남편인 임백천 씨의 코로나 확진으로 김현주 후보는 화상 연결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 다양해지고 긴박감 있게 꾸며진 결승전에서 후보들은 또 어떤 능력과 끼로 새로운 열풍을 불러올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한 술집에서 남성이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조업을 나선 선박에 불이 나 침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의 한 주점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주점 안에서 48살 A씨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을 벌였고 이를 본 옆 테이블 손님이 만류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30대 손님 2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지하고 온 겁니다. 살인미수 내지 특수상해로 제명이 적용되는데 이건 뭐 피의자가 죽어버려 나서 이건 뭐 보석은 없은 처리가 되죠. 제주 앞바다로 조업에 나선 어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해경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7시 53분쯤 제주 차기로 남서방 약 72km 해상에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10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어선은 그 배에서 이미 연락을 해가지고 배에서 구조한 게 20시 4분이고요. 선원들 안정이 좀 되면 그때 조사하려고요. 오늘 새벽 2시 반쯤에는 경남 거제 가조도 해상에서 승객 19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스크루에 그물이 걸려 표류했지만 모두 구조됐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서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하고 또 인터넷 예약제로만 운영한 탓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이 못과 망치로 굳게 닫힌 문을 내리칩니다. 법정에 오신 경찰관입니다. 문 좀 여세요.
유리벽으로 만든 객실에는 치우지 못한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고 천장 틈 사이에선 현금 뭉치와 업무용 휴대폰이 발견됩니다. 명단하고 돈 같은 명단 이렇게 나왔네, 장부장님. 또 핸드폰.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반포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실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업주 A씨 등 4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객실 13개를 만들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골목 한켠에 있는 평범한 다세대 주택이지만 복도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가자 업소 입구가 나옵니다.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통해 몰래 예약을 받아와 같은 건물에 살던 주민들도 업소가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업소에는 성매매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일명 코스프레 의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성매매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접객원과 손님들은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이맘쯤이면 산란기를 맞은 맹꽁이들의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경기도 성남의 어느 산 주변에서도 최근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소리를 찾아 매일 밤 산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황선영 기자가 같이 올라가 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입니다. 울음소리를 내는 맹꽁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죠? 맹꽁이가 맹하면 저 위에서는 꽁 하고 자기네끼리 밤새 소리를 주고받는 소리예요. 주변에 산책하다 보면 밤새 소리가 들려요. 여름 장마철이 산란기인 맹꽁이들은 최근 성남 영장산 주변에서 발견됐는데 소리가 나는 곳마다 들춰보면 맹꽁이와 맹꽁이알 수백 개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아래를 보시면 맹꽁이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숨을 쉬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맹꽁이를 찾아 나선 건 이 영장산이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돼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종위기인 맹꽁이는 법정 보호종입니다. 영장산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5차례 이뤄졌는데 개발지구 내 법정 보호종은 없다고 결론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맹꽁이가 나오는 여름 우기를 피해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11월, 2월, 1월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정확하게 제대로 하려면. 나와서 우는 게 어짓기에만 울거든요. 그거를 장마철에만 해요. LH는 이번 달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물류센터 화재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이번에는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가장 앞에 우선적으로 노출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입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자체 브랜드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자사 우대 방식으로 바꿔 검색 화면 상단에 자체 브랜드 상품을 올리고 납품업체 상품은 하단으로 내리는 조작 행위를 한 겁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서비스 노출을 우선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매긴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쿠팡이 납품업체에 소위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조사 성실히 응하고 있고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물류센터 화재를 겪은 쿠팡은 열악한 노동 환경 등 기업 윤리에 대한 의혹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옥수수와 토마토는 기성세대들이 많이 찾는 대표 간식이었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원조 품종보다 당도를 높이면서도 칼로리는 낮아 인기를 얻는다는데 류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노란 옥수수알이 빼곡하게 박혀 있습니다. 찌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어 요즘 2030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초당 옥수수입니다. 초당 옥수수의 당도는 일반 옥수수보다 최대 3배 높아 수박이나 멜론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다른 옥수수에 비해서 생으로 먹어도 되고 수분기가 많아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다이어트도 도움이 돼서. 초당 옥수수는 한 달 동안 약 50만 개가 팔려 지난해보다 매출이 130% 넘게 올랐고 이 가운데 2030의 구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대표 슈퍼푸드 토마토도 달콤한 옷을 입었습니다. 일반 설탕보다 달지만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 천연 감미료에 담가 당도를 높였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40톤이 판매됐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 습관을 위해서 섭취를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새로운 품종에 대한 니즈들이 늘어나면서 당도를 크게 올린 상품이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초당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될지 경제부 임유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내가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이잖아요. 소득 하위 80%가 기준이라던데 정확히 어떻게 나뉘는 겁니까? 네, 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80%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각 가구를 소득순에 따라서 한 줄로 세웠다고 가정을 할 경우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 소득의 1.8을 곱한 숫자가 커트라인이 된다는 뜻인데요. 예. 즉 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이 커트라인이 돼서 그 이하 가구만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당정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 원이 지급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이와 거의 유사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즉 맞벌이라면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보는 겁니다. 예. 다만 지난 1일 여당에서 맞벌이 부부에게는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정확한 기준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소득 기준에만 만족을 한다면 누구나 25만 원씩 받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 이내로 현금 흐름이 적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은 재력가는 고소득층으로 간주를 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고액 자산 기준은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이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 될 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공시가 15억 원, 시세로는 20억 원 수준의 집을 보유했다면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요새 워낙에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 집값 때문에 소득 기준이 합당하더라도 못 받게 되는 사람이 생기겠네요. 네, 이 컷오프 기준은 지난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기준인데요. 이번에는 하위 80%로 지난해보다 이 지급 범위가 좀 더 넓어졌고 최근 집값도 더 상승했음을 감안할 때 작년보다 기준을 올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 정보까지 살펴본 뒤에 정확한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죠? 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늦더라도 9월 중하순에 추석 연휴 이전에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원 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작년엔 세대주 한 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받았지만 올해는 각자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각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건데요. 다만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받게 됩니다. 네, 전국민 지원금 지급 때 개인이 받지 못해서 마찰이 다소 있었다던데 그 문제를 반영했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어디서 발사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쟁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로 꼽힙니다. 북한이 SLBM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군도 최근 수중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윤동빈 기자 보도 보시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국의 탄도미사일이 수면을 박차고 나온 뒤 2차 추진을 통해 하늘로 솟구칩니다. 북한도 지난 2015년 SLBM인 북극성 1형 바지선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이듬해 잠수함 발사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을 도안층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로 됩니다. 미국, 러시아 등 세계 7개국만 보유한 SLBM 발사 기술을 우리 군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SLBM 지상 발사 성공에 이어 난이도가 더 높은 수중 발사에도 성공한 겁니다. 바지선 발사는 실제 발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 성공했다면 7분 능선은 넘은 것으로. 지난 2018년 9월 진수한 우리 해군의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는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예측하기 힘든 SLBM은 적의 1차 공격을 받고도 적의 핵심 시설을 보복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우리 군이 SLBM을 실전 배치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미 점령군 발언 왜 하겠습니다. 저 발언이 지금 큰 논란입니다. 네. 근데 서 기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확정이 되더라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왜 저런 말을 이 지사가 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지사의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네, 나라가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예, 그 김원웅 광복회장도 미군은 점령군 또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해 논란이 됐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런 주장은 이게 굴곡이 참 많았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북한의 시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그 1945년 해방 직후 이 38선 이남 지역은 미군이 또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통치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네. 실제로 당시 미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발표한 포고문엔 점령 그리고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이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점령군이라는 게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38선 남북을 각각 분할 통치했던 미군과 소련군 모두 기본적으로 이 점령군이라는 사실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전개 과정입니다. 북한에 주둔했던 소련군은 스스로를 해방군으로 칭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 소련군이 작성한 문서엔 소련이 북한 지역에서 발전, 제철 설비부터 곡식, 가축, 은행 현금까지 털어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당시 소련군 대령이 북한 지역을 둘러본 뒤에 작성한 보고서엔 소련군에 의해 매일 어디서나 엄청난 약탈과 폭력 사건들이 벌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부녀자를 겁탈했다는 범죄가 만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미 군정이 모든 정당을 합법화한 반면 소련 군정은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활동을 불허했습니다. 이후 이 김일성을 내세워서 분단을 획책했고 또 결국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이어진 거는 소련과 중국의 외교 문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그런 이유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서 기자, 친일 세력과 결탁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 해방 직후 미 군정의 방침이 필요한 경우 일본인이나 친일파 기용을 허용하도록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문맹률이 80%에 달했던 이 해방 직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북한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문제는 실제로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냐 하는 거겠죠. 이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부 수장을 살펴보면 모두 임시정부 요인 또는 독립운동가 출신입니다. 내각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인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여권의 정세균 후보도 민주당 대통령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불안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서 기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미 점령군 발언 외의 느낌표는 문재인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뒤늦은 화해 메시지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한일 관계는 최악입니다. 또 미국 역시 중국과의 패권 경쟁 탓에 우리 정부의 어느 때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죠. 반일, 반미몰이가 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촉매제로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철진한 역사 인식으로는 이 외교적인 고립 상태라는 평가가 나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책을 또 반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윤 입당 장모 구속으로 빨라질까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을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또 입당은 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인데 장모의 구속이 입당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이 네거티브 대응에 상당히 약한 점을 드러냈다며 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송영길 대표가 엑스파일을 언급한 이후에 이 진보 진영 전체가 윤 전 총장 검증에 불을 댕기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이런 공세에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네. 당이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실제로 이 당 안팎의 대선 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 주자들끼리 지나치게 과열된 네거티브 공격을 하는 거를 막고 또 당 외부에서 우리 주자들 그 똑같은 주자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 장모가 구속된 뒤에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네. 있습니다. 이른바 이 처가 리스크가 근데 네. 요양병원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죠. 네. 이 윤 전 총장 장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고요. 다른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총장으로 임명하기 훨씬 전부터 이 처가와 소송전을 벌여온 정대택 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검증 공세가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장모가 구속이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안론까지 살짝 부상하는 그런 분위기죠. 예,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달 중에는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힘 특정 계파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계속 입당 논의에 선을 그을 경우 이 여권의 검증 공세와 함께 대안론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 입당 장모 구속으로 빨라질까의 느낌표는 숨은 명분 찾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입당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었고 또 언제 입당한다고 못 박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달 하순 이후에는 충분히 입당이 가능한 환경이 올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까지의 계획을 바꿔서 이 조기 입당을 할 명분이 조금 약한 상황이죠. 이 입당의 명분을 언제쯤 찾을 수 있느냐, 그걸 찾는 때가 바로 입당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바다 한복판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치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불의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이 불은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물 뿌린 바다에서 어떻게 불이 날까 싶었는데 수중에 매설된 가스관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시뻘건 불구덩이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용암이 분출하듯 끓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5시 15분쯤 멕시코 남부 캠페체만 먼바다에서 불이 났습니다. 150m 떨어진 곳엔 하루 7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는 유정이 있습니다. 멕시코로 연결되는 수중 가스관에 이상이 생겨 가스나 원유가 유출돼 폭발한 걸로 추정됩니다. 초현실적인 이 불은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SNS에는 지옥의 문, 불의 눈이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바다로 유출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화석 연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것이라고 경고했고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아직도 권력자들이 새로운 유정과 송유관을 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정체전선은 현재 남해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경기와 강원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약하게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부터 밤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까지 북상하겠습니다. 내일까지의 강수량은 남쪽 지역에 집중되겠는데요. 제주도는 100mm 이상, 남해안 지역은 최고 80mm까지 오겠습니다. 특히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더욱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전반적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청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후에도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정부가 이라크 살상무기 정보를 조작했다고 보도합니다. 이 보도로 총리실과의 대립 끝에 방송국 사장이 물러났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보다 BBC를 더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성역도 치우침도 없고 권력의 눈치도 안 보는 방송. 공영방송의 가치란 이런 거겠죠. KBS가 또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편향성 논란. 일하지 않는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비판은 이제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지난해 나훈아 씨는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처럼 수신료의 가치가 진작에 감동으로 돌아왔다면 인상안이 이렇게까지 매번 논란거리가 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